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패스 소방학원에서 행정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희준 강사입니다. 이번에 그 소방이 승진 시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은 당장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제가 총평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이제 이거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무척 어려웠거든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한 대여섯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그 역대급 가장 그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쉽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년에는 쉬웠고요. 그러나 제가 여기 썼듯이요. 이게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네. 공부를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쉬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은 25문제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놓으면 역시나 어려운 시험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항상 객관식 문제는 출제위원이요 그 헛갈릴 만한 지문을 이제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아마도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그래도 많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별력은 있었던 문제라고 봐요. 터무니없이 쉽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다른 행정법 시험 과목에 비해서 이번에 소방승진 행정법 시험 문제의 어떤 특징을 보자면요. 다른 경우에는 대개 행정법은 그냥 출제위원들이 어떤 쉽게 문제를 구성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뭐 법률 조문이나 판례 문구만 그냥 복사하듯이 해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장 큰 특징은 그 이론적인 지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론 지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아는지 5개 지문 중에 하나씩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미처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확한 공부 강조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안 했으면 아마도 혼동해가지고 오답을 적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 100점 가능합니다. 네, 100점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성적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행정법 시험은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겁을 먹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썼듯이요. 이번에 그 상당히 공을 들여서 좋은 문제를 만들려고 애쓰신 것 같아요. 출제위원님들께서. 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 아래쪽 어딘가 써놨는데 네. 그 늘상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어려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쭉 공부하신 다음에 막판에 가서는요. 여러분이 하실 것이 내가 그 모의고사 같은 걸 풀면서 불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문들이 있으면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지문들이 없어지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전에 가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최신 판례도 없었어요. 네, 이제 2021년 이후에 최신 판례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늘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를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별반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영역별로 보시면은 그렇죠. 네, 2024년 일반론이 좀 줄어든 감이 있긴 한데 일반론은 그 교과서의 맨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객관식 시험은 아무튼 행정법 객관식 시험은 그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강론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이게 시험 과목이 행정법 총론이 아니라 행정법인데 그 행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시험은 그 강론 파트에서 한 대여섯 문제씩 꼭 나오는데요.
요 소방승진 시험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 강론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다행스럽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법령과 판례를 구분했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그 판례 문제가 14문제에 법령이 9문제죠. 이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법령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법 조문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시험들은요, 거의 7, 80% 그냥 판례로 다 깔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관건인데, 우리 승진 시험만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비중이. 법령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걸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쉬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이에요? 네, 법령이 높다는 얘기는 좀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네, 까다롭습니다. 판례는요, 공부하시면은 기억이 다 나요. 예, 그 판례를 충분히 이해만 해놓으면 까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은 시험 막판까지 계속 봐야 돼요. 예,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계속 보지 않으면은 시험장에서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법령은.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방승진 시험은요. 네. 그래서 이 법 과목은 우리는 네 개 지문이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런 거는 아무튼 그 판례나 법률의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어구 하나를 살짝 바꿔서 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그 문장을 읽어 나가야 되고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법 전반에 걸쳐서 밑바닥에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일반 원칙을 공부하는 이유는 공무원님들이 행정을 하실 때 단순히 법전에 있는 그 성문 법규만 준수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법전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면 그러한 행정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국민이 이걸 다투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행정을 하시라는 면에서 항상 1번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시험을 보니까 자기구석 원칙, 신뢰보 원칙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 일단 3번이 정답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행정기본법사. 그럼 일단 겁이 나요. 야, 이 기본법을 정확히 몰랐는데.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행정기본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3번은. 잘 보시면 행정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를 행정주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이게 핵심이죠. 네. 뭔가 이 행정작용과 관계없는 것, 뭐 목적과 그 수단과의 관계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도 아니야. 이렇게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한테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영업허가를 내주는데 행정청이 상대방한테요, 그 박 선생님한테 영업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뭐 지방세 체납한 거를 납부하세요. 지방세 체납 안 하면은 영업허가 내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하냐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주 쉽죠. 예, 딱 읽어보면 야,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입니다. 예. 이게 뭐 행정기본법에 있는지 없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일지라도 맞출 수는 있었죠. 이건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서 이게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법을 준수하면서 해야죠. 어쨌거나 요거는 바로 틀렸어요. 3번. 다른 것들은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지금 그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는 아무튼 어떤 수준에서 어떤 각도에서 출제했는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쉬웠어요.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건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제가 상세히 해설을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제 이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면 상세히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재량권 한계도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고, 여러분 이제 그 행정행위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눌 때 공무원들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법에서
중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여하의 통제를 할 수 있는가가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입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출제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걸 자의적으로 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이건 정답인데요. 보면 사실의 존무의 판단에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네요. 어떤 사실은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뭐 팩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야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작용을 할 때 그 팩트, 사실을 착각해서 재량권을 행사하면 그건 위법한 거예요. 가령 이제 어떤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데 뭐 비위를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어. 네. 근데 행정기관이 잘못 알고 즉 사실을 오인해서 비위 행위 없는 사람을 비위 행위를 했다라고 오인해가지고 만약에 징계처분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땠습니까? 그거는 위법한 거죠. 그 징계처분 위법하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죠.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지. 네. 그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기출이 잘 많이 됐습니다.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사법심사하고 기속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법심사하느냐.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뭐 쉬운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을 오인했으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행정행위 파트에서 또 부관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부관은 객관식 문제로 내기가 참 좋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는데 그 부관은요, 여러분 이제 행정행위 혹시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되신 분은 행정행위보다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허가나 인가, 특허 이런 것들을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행정행위를 할 때 여기 뭐 조건 같은 걸 달아요. 예. 종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허가를 그냥 내주지 않아요. 그죠? 예, 행정기관은요, 뭔가 조건을 걸고 이렇게 행정행위를 합니다. 이게 부관이에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그 1번이 정답이에요. 3번의 1번 정답인데 이 부담이라는 부관은 일단 영업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내줘요. 그 대신 상대방한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걸 부담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동적으로 뭐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부담을 불이행하는 걸 이제 행정청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언제까지 이 행위를 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해? 그러면 그걸 이유 삼아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영업허가를 내줬는데 뭐 어떤 위생설비 시설을 하라고 했어요. 부담을 부과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위생설비 시설을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면은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그 영업허가를 철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력 상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효력 상실하는 건 이제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담의 종류가 한 6, 7가지가 있는데 그 6, 7가지를 잘 구별만 하면 개념적으로 구별만 하면 1번 정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해설을 보실까요? 1번. 그래서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가 될 뿐입니다. 불이행하면. 그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철회를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그냥 그 행정행위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그 다른 지문들, 정답이 아닌 지문들 보면 이렇게 법률 조문도 막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그래서 뭐냐면 이제 부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할 때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행정행위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오늘자로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혹시 일주일 뒤에 부관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조건을 달 수 있을까요? 어색하죠. 이게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법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3가지 정도, 판례는 1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은 3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 이번에 이제 이걸 지문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지 이렇게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가능합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연하고. 그죠? 뭔가 사정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요. 알겠죠? 또 판례, 나머지 3번과 4번은 이제 판례 지문입니다. 예, 차라리 이거 해설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허가 자체, 이거는 이제 효력 기간. 이것도 부담이 하나예요. 기한이라고 하는데, 오늘 영업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당신은 앞으로 3년 동안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력 기간을 정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게 짧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때는 이 부관으로 보지 않고요. 그때는 허가 조건, 3년이 부당하게 짧은 거, 가령 6개월만 허가 내줬다, 이게. 6개월. 그러면 6개월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 영업 허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가가지고 조건이죠. 허가의 조건을 갱신한다는 뜻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맞추는 것이고, 이 판례를 공부를 안 했으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일단 가장 큰 원칙은 여러분 영업 허가를 내줄 때 그게 행정행위인데 이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만약에 오늘자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제 그 기한 문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송달돼야 합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문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그래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걸 잘 아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건 일단 4번이 잘못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 줄 상대방한테 통지 또는 도달된 효력이 발생한다. 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 어떤 판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처분 문서가 행정행위 그 공문서가 상대방한테 도달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그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를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냈어. 그럼 도달한 겁니까? 아니죠. 그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청이 의사표시한 게 아니죠. 그렇죠?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한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가니까 그게 있었던 거야. 이거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판례 사안이에요. 이거를 알았으면 맞추고 이거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다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아는 판례입니다. 그 4번이 이제 잘못된 거고 나머지 그 맞는 지문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운 취소. 여러분 서운을 취소하는데 이미 그 상대방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거죠. 이렇게 행정행위 중에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판례 사안입니다. 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우편으로 송달을 시킬 때는 보통 우편으로 하면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입증을 하려면 등기 우편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5번 문제는 제 경험으로는 수험생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예요. 5번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는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선행행위가 있고 한 번에 안 끝나요. 선행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후행행위가 이렇게 연속돼서 이루어질 때 만약에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선행행위야. 그럼 상대방은 이걸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안날로부터 90일. 만약에 90일이 지나가 버렸다. 그럼 이른바 이제 1번에 있듯이 불가쟁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는 게 확정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행정청이 잘못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후행행위를 또 해버리면 이거는 국민을 불리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한 이론이 하자의 승계 이론이에요. 판례가 말합니다. 만약에 선행행위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그런 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다. 알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행정대집행의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계고서를 보내는 건데, 계고서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어.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영장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고는 이제 90일이 지났으니까 다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영장통지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왜
다투느냐? 바로 선행행위, 계고 처분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바로 쉽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이게? 불가증력이 선행행위에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 승계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문제는 뭐 5초 만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나머지 지문들을 설명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하자 승계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쉽게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이번에 행정행위 파트에서 7문제나 나오는데 뭐 중요한 것들을 다 냈어요. 6번 문제는 이제 하자 행정행위의 치유입니다. 치유는 그 의사가 병든 환자의 질병을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가 병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는 거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행정기관이 이 행정행위 하자를 치유하면 이게 그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 바뀌냐. 예, 그 문제예요. 가령 그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돼야 할 내용이 일부가 누락됐다고 합시다. 예. 세액 산출 근거 같은 게 누락됐어. 그럼 나중에라도 세액 산출 근거를 다시 보내면 그 처음에 이 하자가 없는 그 납세고지서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하자의 치유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정행정 원리상 허용하지 않지만 뭐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방지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크게 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판례는 제한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을 보면 3번 지문인데요. 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걸 공부하시면 시간적 한계도 배우시는데요. 하자 치유는 일정한 경우에 허용해요. 그런데 너무 늦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늦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요. 상대방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행정기관이 무슨 뭐 위원회를 연 다음에 행정처분해야 되는데 위원회 절차를 깜빡했어. 그래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처분을 해버렸어요. 이미 공문서는 상대방한테 가버렸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막 다투겠죠. 똑똑한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야, 왜 위원회 절차를 안 거쳤냐? 그래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합니다. 이걸 뒤늦게 안 행정청이 뒤늦게 그 행정심판 위원회를 열어서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치유되냐고요. 네. 시간적 한계는요. 그 상대방이 이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에 됩니다. 바로 틀렸어요. 그래서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자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그 밖에 하자의 정도가 좀 약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무효 사유인 경우는 안 되고 취소 사유인 경우 허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권을 너무 침해한다 그러면 또 안 되고 이런 어떤 한계들이 있어요.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권 취소가 뭘까요? 직권 취소는 행정청은요, 자기가 처분을 한 다음에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혹시 하자가 있다 생각하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네. 직권 취소하면 돼요. 다만 이제 거기에 주의할 것은 행정행위의 종류가 수익적 행위와 침익적 행위로 나눠졌을 때 침익적 행위는 직권 취소 제한이 없습니다. 침익적 행위를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은 오히려 좋은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수익적 처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했는데 나중에 취소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직권 취소 당함으로써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클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보니까 바로 틀려버렸네요. 또 1번도. 네. 제 말씀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익적 행위, 수익적 행위가 있다. 그래서 모두 취소의 취소를 인정해요? 요거는 보니까 취소의 취소를 물어봤네요. 네. 조금 어렵게 내긴 했네. 죄송해요. 아까 처음에 저도 요걸 깜빡했어요. 취소의 취소. 그게 아니라 취소만 읽었는데 취소의 취소는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 있죠. 과세처분은 침익적 행위입니다. 침익적 행위에 그러니까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취소했어. 직권 취소했어. 근데 직권 취소에 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직권 취소를 또 취소하면 됩니까? 취소하면 관세 처분이 살아납니까? 우리 판례는 그래서 침입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인정 안 합니다. 수익적 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인정합니다. 이것도 판례 충분히 여러분 뭐 공부하신 분은 이걸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다뤘으니까 이걸 조심하면 되고요. 직권 취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자, 지금까지 7개 문제 봤는데 7개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지금 없네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조물 그냥 물어봤어. 이거는 정확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번은요, 이른바 이제 공정력의 개념을 기본법에 규정했어요. 근데 이제 무효인 경우는 공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 처분시설, 그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을 언제를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네, 처분할 당시에 따라야 된다. 이것도 알 수가 있고, 네. 그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기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장래, 그동안에 있었던 행위는 그냥 유효하고 요 취소된 이후에만 효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4번을 정확하게 공부 안 했으면 틀린다니까요. 여기 지금 보면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여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인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 그동안에는 우리 법에 과연 이러한 경우에 언제까지 행정청은 이러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그래서 판례를 보면 뭐 어떤 경우는 1년 8개월이 지나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경우 3년이 지나서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막 엇갈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이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5년. 그렇죠? 국민이 법을 위반했을 때 5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5년 동안 이 상대방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5년 정도 이렇게 마음고생했으니까 당신에게는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놨다가 너무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이게 처분을 취소해버리면 그 상대방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은 이걸 5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걸 몰랐으면 지금 8번 문제가 처음으로 틀렸을 만한 문제가 이제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이구, 네. 자, 9번. 이것도 역시 법률 내용입니다. 네, 행정조사기본법. 기본법. 이것도 약간 까다로워요. 정확하게 공부 안 해놨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3번이 일단 틀렸는데, 이른바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여러 행정기관이 같이 막 행정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복조사 제한됩니다. 그 위법한 중복조사를 하고 그걸 기초로 행정처분을 하면 그건 위법해져요. 잘 보시면 행정조사를 실시한 어떤 행정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A라는 행정기관이 있고 B라는 행정기관이 있다고. 그래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법률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지문을 보면, 다른 지문은 그래도 어려운 지문은 없네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맞출 수도 있네요. 뭐냐면 이제 1번, 2번, 4번은 비교적 쉬운 지문입니다. 그럼 이제 5번에서 3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면 시험 시간에 당황하잖아요. 쭉 읽어나가면 이 9번 문제는 정답이 없네? 이렇게 느꼈을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상한 게 없어. 보니까 미치겠죠. 그러면 이때는 마음을 좀 편히 가시고 요건 이제 9번은 건너가야 돼요. 건너뛰고 계속 이거 뭐 보면 계속 눈에 안 들어와요. 알았지? 다른 문제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9번을 다시 침착하게 보면 이제 그때는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혹시 함정이 있을까 한번 추론을 해가면서 정답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복수 정답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쉽게도 그냥 원래 답안인 2번만 정답으로 됐고요. 이거는 명백히 틀립니다. 그 행정상 강제 집행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강제 집행에서 끝나야 되고 즉시 강제 보완 처분은 아닙니다. 일단 2번은 명확히 맞는데 이번에 보면 여기에 불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근데 왜 이거를 정답 처리 안 하는지 몰라요. 이게 아무튼 편집상에 뭔가 저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글자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강제 집행이라는 거는 국민이 행정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쉬운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이의제기까지 됐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그냥 2번만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여전히 아쉬운 질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2번을 맞췄어야 돼 일단. 네, 2번 의문의 여지 없이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자 행정 대집행 바로 나오네요. 강제 집행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대집행입니다. 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요거는 3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왜 틀렸는지 3번. 대집행 비용을 징수한다는 거는 이제 대집행 실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집행을 해봤더니 뭐 5천만 원이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걸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비용 납부 명령을 부과합니다. 네. 바로 틀렸죠. 너무 쉬운 질문이네. 3번에. 어떻게 설마 구두로 납부를 명합니까? 말로 합니까? 이런 경우는 대개 다 문서로 돼 있죠. 우리 행정법에서는 대원칙이 문서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긴급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 만약에 안 하면 지금 당장 안 하면 뭐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는데 대집행은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대집행은 반드시 문서로 보내죠. 납부명령서 마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보내듯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납부를 하시오. 얼마를 납부하시오. 그렇죠? 3번 바로 틀렸습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네, 과태료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2번이 정답이고요. 네, 이것도 많이 그동안에 출제됐던 겁니다. 옳은 것은 바로 2번 정답 보이네요. 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조칙 적용 안 됩니다. 그렇죠? 틀려요. 지금 형사소송법도 적용 안 되고요. 네, 형벌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설마 검사가 과태료 결정합니까? 엉뚱한 질문이에요. 판사가 하지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아주 이번에 출제위원께서 작정을 하고 강제집행 그 다음에 그 형벌 부분 분야를 막 물어보네요. 이행강제금도 강제집행의 하나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2번이요. 2번이 옳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또 뭐 공부하시면 다 압니다.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이건 상속될 수 없습니다. 뭐 자동적으로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속될 수 없어요.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자, 즉시강제를 또 물어봤어요. 아주 집요하죠. 지금 그 행정강제 파트에서 몇 문제를 내는 거입니까? 네. 자, 확보수단. 제가 아까 그 표로 정리해드린 거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여기 그 이 파트에서 2문제를 더 냈어요. 작년에 한 4문제 정도 나왔는데 6문제까지. 이 분야를 선호하시는 분 같아요. 자,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다릅니다.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울 때, 일단, 강제 권력을 발동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자, 3번 같은 경우인데, 과연 즉시강제 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이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행정작용이에요. 그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하듯이 그러면 즉시강제를 할 때도 영장이 필요할까요? 설마? 네. 우리 판례는요. 예외를 인정합니다. 영장주의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즉시강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을 언제 발부받아가지고 하냐고? 네. 그건 바로 틀렸습니다. 네. 15번. 자, 이것도 또 행정절차법이 굉장히 방대한 법률인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왔나 볼까요? 과연 어렵게 나왔나? 행정절차법.
자, 요게 4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하면 상대방은 이제 그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아, 이번에 우리 승진 시험에 그 이의 제기한 거에 대해서 확정 답안을 발표하면서 이분들이 뭐예요? 왜 이걸 기각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더라고. 참.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 다른 시험도 이러냐? 그러니까 다른 강사님이 말씀하시듯 마찬가지래요. 와,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 기각하면 왜 기각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행정절차법에는 이런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요, 확정답안 발표한 건 처분은 아니에요. 처분은 아니고, 이제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처분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기껏 의견을 제출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 그럼 왜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법은요, 90일 이내에 설명을 요청하도록 됐습니다. 이것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90일입니다.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면 좀 어려운 지문이 돼버립니다. 이걸 미처 몰랐으면 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틀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요. 만약에 이 4개 지문 중에 숫자가 두세 개 지문에 숫자가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지문 하나 설사 4번을 모르더라도 다른 지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출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입니다. 자, 정보공개법입니다. 정보공개법. 옳지 않은 거 1번. 아주 쉽네요. 16번에 1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고시에 잘 출제가 안 된 지문인데 이게 수험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기본에 약하죠. 기본에 약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한다고. 제가 강의하는 거는 이제 공무원이 되실 분이거나 아니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제발 좀 아시라고. 이거 꼭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정보공개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공무원들은 아마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출제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기본을 갖추고 있느냐. 정보공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예외적인 그 비공개 사유가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쉽죠. 그러면 이걸 알면 그냥 문제 거저 주는 겁니다. 16번 문제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 다른 지문들을 보니까 1번, 2번은 판례 사안이었고요. 판례 사안이었고 공개 청구한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로 공개해달라. 문서로 해줘야 되고 전자 파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전자 파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번 복사본으로 달라고 해도 복사본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단 말이지. 이미 널리 알려졌다. 뭐 인터넷을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뭐 기본적인 판례가 나왔네요. 자, 17번 봅니다. 이게 이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7번에 보면 위반 사실의 공표. 여러분 행정법 교과서에 그 명단 공표라고 해가지고 그 이론 파트에 소개가 되는데 이게 그 행정절차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아예 규정. 그동안 이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그 절차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일시키려고 절차법에 그래서 40조의 3 이제 새로운 규정이에요. 40조의 3 옳지 않은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자 이런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은 일단 나쁜 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했지만 우리 법은 용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잘못했지만 용서를 해주겠다. 왜?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뭔가 상대방의 피해를 보전하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하거나 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하이한다. 이 문제도 아니할 수 있다를 하이한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걸 아무튼 공부를 했어야 돼요. 안 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틀렸을 겁니다. 자, 18번 문제. 자, 이것도 법률 이름이네요. 법률 문제네요.
국가배상법은 다행히 그렇게 조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거 나오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출제가 된 겁니다. 네. 생명신체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재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생명신체에 침해가 있을 때 그 국가배상 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 채권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법조문으로서 여러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른바 이제 토지보상법이에요. 예, 이거 줄여서 이 법률을 토지보상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문제만 떴으면 아마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19번 문제를 보는 순간 야, 이것도 이제 드디어 틀릴 문제가 나왔구나. 왜냐하면 이 법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 출제자가 까다롭게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까다롭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중요한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썼네요. 네. 그동안 이제 그 학생분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래도 다행히 정답 지문했습니다. 여러분 2번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보상금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에요.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제 보상금 다운시켜달라. 이게 토지 소유자는 올려달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라고요? 원고는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고 피고는 그 반대죠. 여기 지금 보면 토지 수용위원회가 엉뚱하게 들어갔죠. 이거 그래서 뭐 누구든지 이거 강조합니다. 이거 들어가면 틀린다고. 알았어요? 이건 옛날 법이에요.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건 옛날 법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 이건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다음번 시험에는 이번에는 이게 정답이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걸 정답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하고요. 토지 소유자는 재결을 신청 못해요. 토지 소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만 함정을 파는데 이번 문제는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런 제도도 있어요. 일괄 보상.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건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행정심판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옳지 않은 거.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을 공부 안 해놓으면, 제대로 안 해놓으면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까다롭게 냅니다. 2번 지문이 왜 틀렸냐 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법인이 아닌 재단 또는 사단의 이름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청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바로. 그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정 재결의 이야기고, 네, 이거는 이제 판례 이야기고, 이것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이제 바로 행정심판법 규정을 그냥 바로 물어봤는데, 요게 이제 그 직권심리주의 맞고요. 그리고 분립변경금지 원칙 맞고요. 그리고 이건 처분권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틀렸어요. 또 재결할 수 없다예요. 이제 심판 청구 대상만 재결하는 거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그 4번 지문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법 공부할 때, 야, 이거 뭐 직권으로 하는 게 있고 당사자 신청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 좀 유의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헛갈리지 않게 그냥 내어버렸어요.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기일의 변경은 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만 한다. 뭐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입니다. 행정소송에서의 그 상대방은 누구로 하느냐. 원칙적으로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인데 첫 번째는 이제 판례 사안이었습니다. 요거는 법률 사안이고 노동위원회 보면 이거 특이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 그 제가 옳은 질문을 물어봤죠. 3번은 왜 틀렸는 거 아니? 요거는 이제 판례 사안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번에 제대로 물어봤네요. 그래서 내부 위임은 누구의 명의로 했느냐? 판례입니다. 위임기관의 명의로 했으면 위임기관이 피고, 수임기관의 명의로 했으면 수임기관이 피고. 그걸 알면은 맞추는 거고. 4번이 문장만 긴데 이거는 뭐 제 책에도 있고 어느 책이나 다 소개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수임을 했잖아요.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으면은
위탁받은 기관, 수임기관이에요. 수임기관을 피고로 합니다. 예,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 읽어보면 SH공사가 수임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SH공사가 위임 또는 위탁 받았죠. 그럼 SH공사가 피고가 됩니다. SH공사가 권한을 갖기 때문에 피고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항고소송의 또 대상적 경우 물어봤습니다. 대상은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많은 판례를 알아야 되고요. 지금 1번은 신체 등위 판정은 이거는 군의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니에요. 이거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번은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시면 원래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뭐 의장단에 대한 선거, 의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봐요.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세무조사 결정이나 이 국가인권위의 성희롱은 판례를 알아야 돼요. 판례 모르면 틀리죠. 네, 세무조사 결정은 내부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고 했고, 이거는 성희롱 결정은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행정지도지 처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게 권고라고 했잖아요. 시정조치 권고. 보통 권고나 권유하는 거는 행정지도인데, 이건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는 처분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규정. 행정소송법 규정. 이거 틀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1번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이거 정확하게 공부 안 하시면 법원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아는 수가 있어. 근데 피고 경정은 아쉬운 쪽에서 경정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원고 쪽이니까 원고가 피고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 사정 판결은요. 야, 이건 쉽네. 지금 우리가 사정 판결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하는 거거든요. 기각 판결하지만 그럼 이게 그 판결문이면 판결에다가 일단 기각 판결을 하지만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다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쉽게 되네요. 3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26조 조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예,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를 가미한 그런 조문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소변경이네요. 그죠? 소송법 21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다른 항고 소송이나 아니면 당사자 소송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가 신청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거 오답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뭐 이런 걸 이제 집어넣으면 오답이 되는데요. 와, 지금 그 폭탄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아주 쉽게 출제했어요. 이거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맞출 수 있었네요, 전부. 자, 25번입니다. 행정소송. 옳은 것은 일단 4번이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소송의 개념 정의로서 맞습니까? 기관소송은 네,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이거 4번은 지금 정답이 4번이 아니라 네, 2번이죠. 네. 난 지금 4번인 줄 알았는데. 자, 4번은 틀렸어요. 네. 이거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4번은 이거는 민중소송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기관소송이 아니라 이건 민중소송이에요. 민중소송. 알았죠? 그래서 그 1번은 왜 틀렸냐면 이거 당사자 소송의 사례입니다. 네. 저 시립합창단원은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네. 계약직 공무원 뭐 해촉을 당했다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 2번 일단 끝까지 봅니다. 2번이 맞죠? 네, 2번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속력 규정으로서 맞습니다. 네, 기속력 규정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요거는 이제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좋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좋은 문제입니다. 이걸 공부했으면 맞추고요. 공부 안 했으면 틀리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꼭 참고 하셔야 돼요.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자기 체질에 안 맞으면 법학이 아주 즐거운 과목인 분들도 계셔요. 사실은.
근데 대체적으로 막 머리 지끈거리는 과목으로 이제 아시는데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재미있다, 흥미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법학은 다 맞추죠. 뭐 전술 시험 같은 거는 난 잘 모르지만 많이 공부 안 하면 막 틀릴 것 같죠. 암기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런 과목도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고 물론 법률 과목이긴 하지만 그건 순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뭐 마무리 말씀인데요. 행정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법률 조문에 뭐 다소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마저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실 때 왜 이게 10일로 안 돼 있고 5일로 돼 있을까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머리에 다 남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해를 해놓으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를 해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금년에 시험 보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도전하실 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빕니다. 건투를 빕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